안녕하세요. 체슬리 TV 가족 여러분. 이번에 웜의 독박 코너를 이름을 독박을 쓴다 하니까 좀 어감도 안 좋아서 재밌긴 한데 그래서 이름을 바꿨습니다. 박세익 전무와 주경야독. 낮에는 밭을 갈고 밤에는 책을 읽는다. 이런 사자성어인데 낮에는 주식을 하고 밤에는 경제서적을 읽는다. 이런 뜻에서 박전무와 함께 주경야독 이렇게 코너 이름을 바꿨습니다. 오늘 주경야독 첫 책은요, 패드 시그널이라는 책입니다. 여기 보시면 패드 시그널인데요. 누가 이 책을 쓰셨냐면요, 김성재님이라는 분인데 교수님이십니다. 지금 2012년부터 미국의 노스캐롤라이나주에 있는 가드너 웹 대학교에서 재무와 금융을 강의하셨고요. 2023년에는 퍼먼 대학교로 이동해서 부교수로 재직 중이라고 하십니다. 현재 머니투데이와 여성경제신문에서 고정 칼럼니스트로도 활동하고 계신데, 자, 이번 양력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후에 종금사에서 7년 동안 외환딜러와 국제투자 업무를 담당하셨고요. 국제금융 분야 최전선에서 활동하던 중에 97년 외환위기가 터졌습니다. 파생상품 거래를 통해서 위험을 관리하면서 환란의 무서움을 온몸으로 경험하셨는데, 그로부터 저자는 IMF 외환위기와 금융위기의 원인에 대해서 깊은 고민에 빠지셨고요. 그에 대한 견해가 난무했으나 체계적인 분석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일부는 종금사를 외환위기의 주범으로 지목을 했고, 종금사의 부주의한 단기 외채 증가와 동남아 채권 투자의 남발, 그리고 부실한 위험 관리를 환란의 근본 원인이라고 지적을 했었었죠. 종합금융회사다 보니까 뭐 이것저것 다 하는 회사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스카이 대학 출신의 경영학과나 경제학과 출신들은 이 종금사가 워낙 연봉을 많이 줬습니다. 저도 94년도에 입사를 했지만 그때 당시에 삼성물산에 취직을 하면 연봉이 1,400만 원, 1,100에서 1,400만 원 시절이었는데, 종금사나 아니면 그때 대한투자신탁이라든지 한국투자신탁 이런 데 취직을 하면 연봉이 3,000에다가 거의 뭐 보너스가 두 달이 멀다 하고 보너스가 나오다 보니까 실제 연봉이 거의 뭐 3,600, 대졸 초임이 그 정도 되다 보니까 일반 대기업에 들어간 것보다도 2배 이상의 연봉을 받던 시절이었거든요. 근데 이 종금사들이 돈을 굴려야 되는데 그때는 우리나라 원화가 되게 강세였었기 때문에 싼 외채를 들여와서 그리고 그걸 고리로 국내에서 굴리면 앉아서 돈을 먹다 보니까, 그래서 여기 방금 단기 외채 증가의 원인이 됐었다는 거죠. 그리고 금리를 많이 주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동남아 채권 투자에 대한 남발, 이런 게 외환위기를 불러왔다. 뭐 이런 지적도 있었지만 실제로는 그것보다 더 심한 문제가 있었던 거죠. 여기 나오지만 또 다른 이들은 재벌의 과도한 부채 비율과 외화 채무 사용을 문제 삼았고, 정부의 무사안이란 금융정책도 비판의 대상이었다. 자, 이렇다 다양한 견해들이 있었지만 저자는 한강의 기적을 이뤄내며 경제개발의 모범 사례로 불리던 그간의 경제활동이 어떻게 갑자기 환란과 금융위기로 이어졌는지 의문을 가졌죠. 네, 저도 똑같은 의문을 가졌습니다. 2000년에 종금사가 막고 난 다음에 예금보험공사에 합류하셨었네요. 그리고 금융 시스템 전반에 대해서 경험을 한 후에 2005년 미국 코넬대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유학 중에 1997년 외환위기의 주요 원인이
국제 자본의 급격한 흐름과 특히 달러 자본의 이동에 있음을 깨달았고요. 또한 이러한 글로벌 달러 자본의 흐름을 주도하는 주체가 바로 연준임을 알게 되었다. 야, 여기 속에 그래서 중요한 얘기가 다 나오네요. 2008년에는 미 연준의 통화 정책이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으로 석사학위를 받았고요. 석사학위 논문을 미국 연방 그 페드의 통화 정책이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으로 논문을 쓰셨네요. 이후 금융 리스크 관리 전문가인 돈 챈스 교수의 지도 아래 박사 과정을 이수하셨다고 합니다. 박사 과정 중에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를 경험하면서 연준의 금리 변동과 같은 외부적 충격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위험에 대한 리스크 관리에 대해서 연구를 했고요. 2011년에 외환 위험 관리에 대한 논문으로 경량 박사 학위를 받으셨네요. 저는 용케에 운이 좋아서 97년도에 뭔가 좀 싸한 느낌이 96년부터 좀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빨리 유학을 갔다 와야 되겠다 해서 대학생 때부터 준비했던 유학을 97년도에 과감하게 회사를 그만두고 8월 달에 미국으로 갔었거든요. 가자마자 외환위기가 터지면서 갈 때 저희 아버지한테 제가 아버지 지금 환율이 한 850원인데 그동안에 600원 700원 하다가 800원 됐으니까 환율이 너무 높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 저희 학교는 쿼러제니까 한 쿼러 분의 학비만 달러로 바꿔주세요 해서 3개월치만 달러로 바꿨었거든요. 바꿨다가 딱 3개월 8월 달에 미국 가서 9월부터 수업하고 9, 10, 11월 3개월 지났더니 환율이 1,800원이 돼 있더라고요. 850원이 1,800원이 됐으니까요. 그러니까 만불을 받기 위해서 예전에 800만 원이 필요했다면 이제는 1,800만 원이 필요했던 거죠. 그러면서 실제로 같은 반에 태국에서 온 애가 환율이 너무 비싸서 가야 되겠다 하면서 자기네 나라로 돌아왔고요. 그때 아시아 외환 위기가 우리나라로 번지기 전에 바로 직전에는 태국 바트가 무너지기 시작했었고요. 96년부터는. 그리고 97년도에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아시아 네 마리용, 싱가포르, 홍콩, 대만 이런 식으로 퍼지면서 소위 말해서 아시안 외환 위기인데 그 아시아에서 좀 잘 나간다라고 이제 막 떠오르던 나라들이 외환 위기를 겪으면서 탈탈 털리게 됩니다.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저도 예전에 화폐 전쟁이라는 책도 읽고 여러 가지 보면서 결론을 낸 게 이 모든 외환 위기, 금융 위기의 주범이 사실은 페드구나. 근데 외환 위기보다도 더 정말 큰 피해를 주는 게 사실 물가잖아요. 돈을 너무 많이 풀기 때문에. 근데 돈을 풀면 달러 가치가 떨어져야 되는데 오히려 달러 외에 비기축 통화의 가치가 더 폭락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세계를 더 양극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큰 폐단을 가져오는 게 바로 이 페드라는 거를 알게 됐고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 페드의 시스템을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페드에 대해서 참 많이 이래저래 공부도 해보고 그렇다면 페드를 철저하게 페드를 이해하고 자산 운용에 페드의 통화 정책에 따라서 민첩하게 대응을 해야 돈을 벌 수 있는 위기가 돈을 벌 수 있는 이제 기회로 바뀌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나름대로 느낀 게 많은데요. 네, 이 책에서 그런 부분을 좀 많이 다루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제가 생각지 못했던 그런 깊이까지 아주 깊이 있는 내용까지
책에 써놓으셨기 때문에 조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일단 이분의 이 책에 대한 추천서가 뒤에 있는데요. 이관휘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님인데요. 현기증 낙의 출렁이는 자본시장의 주요 이슈들을 이 책은 연준의 통화정책과 연계해서 명쾌하고 쉽게 설명한다. 연준의 연원뿐 아니라 대공황 그리고 심지어 남북전쟁 이전까지 굵직하게 훑어보면서 지금 명심해야 할 개념들을 역사적 상황에 버무려 이해를 돕는다. 많은 개념들을 쫓아 허덕일 필요가 없다. 지극히 간단한 화폐 수량설 공식만으로도 충분하다. 이는 평생을 금융업계에서 일하며 거시경제와 금융의 관계를 체험한 후 학계로 옮긴 저자의 오랜 경험과 직관에서 나오는 명쾌함일 것이다. 시장은 멍청하다. 그런데도 투자자들은 시장을 이기지 못한다. 그 이유가 궁금하다면 이 책을 펴들면 될 것이다. 라고 추천서를 쓰셨는데 요 추천서에서 제가 조금 인정하지 못하는 부분은 시장은 멍청하다 입니다. 시장은 너무나 스마트한데 시장에서 플레이하는 대중들이 가끔씩 이 심리 제어를 못해서 멍청한 행동을 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시장 기능을 발휘하면서 가격을 발견하는 기능 그리고 교환의 기능 여러 가지 시장 기능이 있죠. 그런 기능이 제대로 굴러가고 있는데 거기서 이 변동성이 있잖아요. 이 변동성이 다 투자자들의 좀 비이성적이고 멍청한 판단에 의해서 나타나는 부분인데 아무튼 시장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 시장 뒷면에 있는 페드를 저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앙드레 코스톨라니가 산책하는 주인과 강아지라고 했는데 이 강아지가 주가라면 미국에는 다우라는 강아지가 있고 나스닥이라는 강아지가 있고 S&P 500이라는 그런 거대한 강아지들이 있고 우리나라에는 코스피, 코스닥이라는 또 강아지들이 있는데 이 강아지들을 이 무시무시한 시장이라는 그 강아지들을 들었다 놨다 하는 게 바로 페드고 페드가 조련사 같다는 거죠. 그래서 제 책 저 투자의 본질에도 써놨지만 이 페드가 이 강아지들을 한 번에 제압하는 개는 훌륭하다라는 그 프로를 보면 강형욱 대표 나오시는데 와 정말 야 걔가 저런 본능이 있었구나 본성이 있고 쉽게 뭐 제압하는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페드가 이 큰 시장을 들었다 놨다 너 앉아 일어나 그렇게 하는 조련사 같아 보이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아니라 주식시장에 Don't fight Fed, 페드와 맞서지 말라라는 말이 있구나라는 걸 저도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나 뭐 작년하고 올해는 페드가 공격적으로 금리를 올리면서 그죠? 정말 시장에 어느 정도의 무지막지한 힘을 발휘하는지를 이번에도 또 절실하게 느꼈기 때문에 이 페드 시그널 이 책이 참 적절한 시점에 나왔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때까지 한국에서 나온 책 중에 이 페드를 제대로 이해한 책을 제가 사실 못 봤는데 이 책은 굉장히 소중한 책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읽다 보니까요. 자, 일단 서론을 읽어보면요. 서론에 중요한 얘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외환위기의 진짜 원인을 파고든 끝에 만나게 된 존재.
연준. 돌이켜보면 반세기 넘는 인생을 살면서 절반 이상을 경제와 금융시장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대학에서는 최고 학부에서 경제학을 전공했고 가장 우수한 교수들에게 배웠고 가장 똑똑한 친구들과 대화를 했고 경제학 서적을 읽으면서 세상의 모든 것이 교과서가 가르치는 정책대로 되는 줄 알았다. 머릿속에 모델을 그리면서 시장과 경제를 분석을 했다. 마치 경제가 내 손바닥 위에 있는 듯 보였고 후진적인 정책만 남발하는 정부가 안타깝기도 했다. 그러나 대학을 졸업하고 종금사에 취직을 해서 국제금융시장에서 일하기 시작하면서 내 지식이 얼마나 얕은 것이었는지 금방 깨달았다. 대학에서 공부한 이론적 모델로 분석하기에는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화와 움직임은 아주 빨랐고 로이터 모니터에 뜨는 금융뉴스의 의미를 이해하느라 이리저리 뛰다 보면 하루가 금방 지나갔다. 출근길에 지하철에서 읽는 경제신문의 기사들도 돌을 씹는 것처럼 무미건조하고 이해하기 어려웠다. 답답한 마음이 들었다. 그러니까요. 이분도 서울대 경제학과 나오시고 종검사에 이렇게 다니면서도 이 경제신문을 읽으면 돌을 씹는 것처럼 무미건조하고 이해하기 어렵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우리 웜의 신박을 한 1년 이상 구독하셔서 들으신 분은 이제는 경제 기사들이 좀 쉽게 와닿지 않습니까? 그죠? 자, 금융권에서 뼈가 굵은 선배들과 만나 식사를 하고 차를 나누며 대화를 하고서야 시장 지식이 책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농사를 지으려면 농사 직서를 읽을 것이 아니라 농부에게 물어야 한다는 진실을 느꼈다. 시간이 가면서 국제금융시장의 흐름을 조금씩 몸으로 이해하기 시작했고 국내 주식시장에도 재미를 붙여서 신문에서 자주 거론하는 인기 종목에 발을 들여놓기도 했고 블라블라한데 그러다 외환위기가 왔고 우리나라 정부나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을 했다. 외환시장에는 환란이 왔고 원달러 환율이 순식간에 1,000원을 돌파하더니 얼마 안 있어서 2,000원이 되었다. 주식시장은 아비규환이었다. 얼마 전 1,000포인트를 돌파한 자축하던 주가지수는 반토막에 훨씬 넘게 떨어졌고 98년 6월인가에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277을 가거든요. 네. 기라성 같은 재벌 기업들이 속속 부도가 났고요. 교과서에서나 봤던 IMF가 그렇게 무서운 것인지 처음 알았다. 동종업계 회사들이 영업증지를 당하고 은행들이 우수수 망했고 거리에는 실업자가 가득했다. 부도난 기업들의 한숨 소리가 곳곳에서 들렸다. 여기저기 내놓으라는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추락에 흥분하며 그 원인을 분석하느라 바빴고 온갖 분석 글들이 지면을 채웠지만 답답했다. 어느 글 하나 시원하게 마음에 다가오지 않았다. 네, 이러면서 뭐 종검사를 비난하는 뭐 이런 얘기도 쭉 있었다라고 쭉 돼 있었고요. 자, 시야를 넓힐 필요가 있어서 예금보험공사에 들어가서 전체 금융 시스템과 금융기관의 영업에 대한 감각을 익히고 코넬대로 유학을 떠났는데 그때 2005년도에 서울대학교에 황우숙 교수의 논문 조작 사건이 있었었죠. 나의 관심은 오직 금융위기의 진짜 주범을 추적하는 데 집중이 됐고 책을 읽고 공부를 하면서 외환위기를 만드는 범인은 국제자본의 급격한 흐름이란 사실을 어렴풋이 깨달았고요. 국내 요소는 거기에 원인을 제공하는 불쏘시개 정도에 불과하다는 사실도 인식했다. 이 같은 원리를 일찍이 파악한 조지 소로스와 헤지펀드들은 전 세계를 대상으로 투자를 하면서 천문학적인 수익을 남기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됐고 국제자본의 핵심은 달러 자본이며 글로벌 달러 자금의 큰 흐름을 변화시키는 것은 바로 미국의 연방준비제도라는 것도 인식을 했다. 연준의 정체를 파악해보기로 했다. 그들의 정책도 궁금을 했고
프랑스 출신의 총명받는 학자인 젊은 지도 교수와 몇 시간에 걸쳐서 몇 번을 토론했다. 그리고 석사 논문 연구 주제로 미국 연준의 통화정책이 주식시장에 끼치는 영향을 채택을 했고 뉴욕 증권시장의 모든 거래량 자료를 밤새 모아서 초단위 수익률로 계산을 해서 실시간 단위의 주가 움직임을 추적했다. 그를 통해서 연준의 갑작스러운 금리 인상은 자본시장에 추락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역으로 연준의 예상치 못한 금리 인하는 자본시장에 축복을 안겨준다는 것도 깨닫게 됐다. 그런데 그 축복의 기쁨에 오래 젖어서 헤어나지 못하면 언젠가 역풍을 맞게 되고 공경에 처한다는 점도 인식하게 됐다. 최근에 코로나 전과 직후 그리고 지금까지 상황이 한 문장에 다 압축이 돼 있다. 그죠? 네. 코로나가 터지고 금리 인하를 한 게 실질적으로 자본시장에 축복을 안겨줬지만 그 축복은 결국은 역풍을 맞게 되는데 그 역풍이 바로 물가 상승이라는 거죠. 자, 현재 좋은 분위기에 빠져서 언제 닥칠지 모르는 환경 변화에 대비하지 않는 순진한 투자자, 순진한 기업, 순진한 나라가 금융위기에 재물이 된다는 결론에 이르렀고요. 보이지 않는 미래에 닥칠 위험에 항상 대비하는 경각심 있는 투자자, 경각심 있는 기업, 그리고 경각심 있는 나라가 부를 축적해 간다는 인식을 가지게 됐다. 번영의 길은 모험적인 투자의 반복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리스크까지 파악하려 하고 그 리스크를 해지하려는 위험관리 시스템이 있었다. 2008년 초 2년 6개월 만에 석사 논문을 완성하고 코넬대를 떠나서 가족과 머나먼 남쪽끝 루이지애나로 향했고 파이낸스 박사 공부를 지속하기로 한 뒤 찾은 금융 리스크 관리 이론의 대가인 돈 챈스, 성이 참 특이하네요. 챈스, 우리가 기회라고 하는 그 챈스랑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름은 또 돈이다, 그죠? 돈. 거기 돈 교수가 거기 있었는데 자, 1년차 박사과정 공부에 집중하던 그해 가을학기가 시작되자마자 대형 허리케인이 찾아왔는데 금융시장에도 태풍이 불었다. 2008년을 얘기하는 거죠. 지금 리만 브라더스가 파산하자 월가에서 금융 멜트다운이 시작되었고 강의 시간에 교수들은 금융위기의 원인과 자산시장의 반응에 대해서 수시로 토론을 했는데 그 와중에도 숱한 은행과 기업이 도산했다. 실업이 다반사가 되었고 그때 2009년도에 실업률이 10%까지 올라갔으니까요. 자본주의 본류인 미국의 헤게모니가 저물었다는 탄식이 여기저기서 들렸다. 필자는 지도 교수인 챈스와 상의해서 연준의 금리 변동이 일으키는 위험을 기업과 은행이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세밀하게 연구하기로 했고 4년 만에 박사학위를 마치고 노스캐롤라이나의 조그만 학교에서 강의를 시작했다. 그 후에도 금융위기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났고 2010년 유럽에서는 또 재정위기가 터졌죠. 그리스 시대의 성남 모스크바 부도에 몰린 나라의 슬픈 운명이 교차를 했고 그때 저도 그리스 사태를 보면서 참 이 페드와 그 국제 금융 자본이 10년 전에는 아시아에 가서 한탕하더니 이제는 또 남유럽에 가서 체력이 약한 나라들. 그 체력이라는 게 뭐냐면 만년 무역수지 적자에 허덕이는 나라들. 예, 그런 나라들이 자본이 축적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이런 국제 금융 자본이 마치 투자를 하는 듯이 돈을 거기다가 들여왔다가 그리고 한 번에 확 빼게 되면 순식간에 환율이 치솟고 우리가 겪었던 97년, 98년과 거의 똑같은 상황을 겪었던 거죠. 그러면서 그리스 국채 금리가 막 24%로 가고 그게 또 피그스 국가까지 이렇게 번지면서 그때 제가 참 많은 생각을 했었는데요. 2008년은 미국의 금융 시스템이 무너진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미국발 IMF가 시작됐습니다라고 저희 고객들한테 리포트 적어서 보내기도 했었는데 결과는 아니 오히려 달러가 더 강해지는 거예요. 달러가 강해지고 아니 미국의 금융 시스템이 무너지는데 어떻게 달러가 강해지지? 그러고 나서 더 웃긴 거는 2009년, 10년, 11년부터 막 돈을 그렇게 또 찍어내잖아요. 그러면 달러 가치가 더 폭락해야 되는데 달러는 여전히 강한데 그 달러에 대한 저처럼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한마디로 그냥 찬물을 확 끼얹어 버리는 게 바로 남유럽 위기였습니다. 남유럽 위기가 터지면서 전부 다 fly to heaven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네, 안전자산 선호 현상으로 돈이 확 옮겨가는 거. 그러면서 그 safe haven이 소위 말해서 이제 달러 자산이고, 그러면서 이제 달러가 강해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위기는 미국에서 발생을 했는데 돈도 미국에서 저렇게 찍어대는데 오히려 위기가 또 이번에는 남유럽에서 터지면서 달러 선호 현상이 일어나면서 달러가 오히려 더 강해지는 그런 참 희한한 현상을 보면서 이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자본주의구나라는 걸 알게 됐고요. 그렇게 달러를 풀면 인플레이션 쓰나미가 온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2011년에서 12년까지 집값은 오히려 빠지잖아요. 그래서 집값이 계속 빠지면서 뭐 강남의 평당 3천 하던 게 평당 2천이 깨지고, 예, 그런데 제가 그때도 만들었던 원칙 중에 하나가 우량 핵심 자산은 고점 대비 30% 이상 빠지면 일단은 예, 돌격 앞으로 해서 사야 되는데, 그때도 은행에서 돈을 빌리려고 이래 가보면 2008년에 9년 넘어올 때는 은행들도 후순위채 발행하고 막 그럴 때였어요. 은행채 발행하면서 금리를 8.5% 막 이렇게 발행했었거든요. 2008년 12월 달 이럴 때는. 돈을 빌릴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다행히 2012년 정도 됐을 때는 뭐 그런 부분은 많이 안정이 돼가지고, 그래서 당시에 저희 직원들 보고 지금 집을 사라고 하고, 인천에 있는 직원 보고는 인천에서 강남은 앞으로 이제 송도니까 예, 송도 가서 미분양 아파트 아무거나 골라라고 하진 않았고요. 예, 거기서도 송도 내에서 뭐 어디가 좋은 것 같다 얘기도 좀 해주고, 네, 서울에도 미분양 아파트 그런 거 뭐 저 같은 경우에도 그때 당시에 예, 그 전세를 좀 빼가지고 예, 집을 한 채 마련하기도 했었는데, 어쨌든 그 연준은 이해하고 있었고요. 그 연준이 돈을 풀면 어떤 식으로 되는지에 대한 부분은 그나마 어설프게라도 좀 알고 있어서 투자에 좀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기회가 3번 온다 하는데, 지금은 평균 수명이 지금 3세까지 됐기 때문에요. 조선시대 때 45살일 때 3번 온다 했는데 지금 평균 수명이 늘어났기 때문에 55, 65, 75, 85니까 최소한 6번은 온다고 봅니다. 근데 그 6번이 절대 아주 지금이 기회니까 행동하세요라는 형태로 안 온다는 거죠. 위기라는 형태로 기회는 찾아온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위기가 기회가 되는데, 그 기회를 살리기 위해서는 그 위기의 원인과 그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자금 관리가 돼 있어야 됩니다. 자금 관리가 안 돼 있으면요, 위기 때 오히려 내 자산이 털립니다. 그렇게 털리고, 그 털리는 자산은 헐값에 털리게 되고요. 자금 관리가 돼 있는 사람들이 그 헐값의 우량 자산을 사게 되면서 부의 이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위기의 원인도 제대로 알아야 되고, 또 자금 관리를 잘 해놓으셔야 됩니다. 좀 말이 많이 옆으로 샜는데요. 이렇게 그리스 문제가 나오고, 2020년에는 또 전 세계가 코로나로 대공황에 버금가는 위기가 또 직면을
하고요. 경기 침체를 극복하고자 온갖 극약 처방을 동원을 했는데 코로나가 해제되고 경제 보형세가 풀리자 이번에는 인플레이션이 급습을 했습니다. 자, 코로나 때도 그러면 언제 주식을 샀어야 되느냐? 우리나라 주식은 코로나 때 2020년 3월 19일 날 통화 수합을 체결했을 때 그때가 바닥이라 했잖아요.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확 바닥 치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쫙 올라가기 시작을 했었고요. 그럴 때는 연준이 아주 프로그레시브하고 그때 뭐라고 그랬죠? 전격적이고 어그레시브하게, 예, 프로그레시브하고 어그레시브하게 우리가 대처할 거다. 이렇게 제롬 파월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냥 페드는 이 통화 정책을 통해서 소위 말해서 페드 푸시 작용하는 거죠. 그냥 자산 가격을 들어 올려 버린다는 거죠. 그런 액션이 들어가게 되면 뭐 이게 경제가 어느 정도 충격을 받을 것이며 과거 100년 전에 스페인 독감 때가 어땠기 때문에 어떻고 그런 예측과 전망들이 정말 부질없는 전망이었었던 거죠. 그냥 자산 가격이 확 빠져 있는데 페드가 작동을 했다. 네, 그러면 제가 그때 기고문에도 막 써놨지만 이 페드가 금리를 낮춰주면 이 페드의 돈을 받아서 움직이는 그 글로벌 IB들을 제가 사냥개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페드가 사냥개를 풀면 이 사냥개들이 그 자금을 달러 자금을 갖고 쓰러져가 있는 나라들, 기업들, 개인들의 자산을 쓸어 담는다는 거죠. 그래서 글로벌 IB 사냥개들이 우리나라의 우량 주식을 쓸어 담기 전에 우리가 먼저 담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동학개미들이 지금 많이 샀는데 연기금이 여기서 벌벌 떨면서 지금 주식을 해도 되는 건가 이렇게 움츠러들 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연기금뿐만 아니라 우정사업부 그리고 각종 재단 돈이 엄청 많습니다. 이제는 축적된 금융자본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국내, 미국 그런 우량 자산을 쓸어 담아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고요. 자, 자산 가격도 급등을 했다. 주식, 채권, 가상화폐, 부동산 시장의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슈퍼버블이 형성이 됐고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발발을 했는데 인플레이션은 40년 만에 최악의 상태로 악화됐고 물가를 잡기 위해 연준은 초고강도 금리 인상과 양적 긴축을 시행을 했다. 이로 인해서 주식과 채권 시장이 동반 붕괴되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고요. 지금 주식과 채권이 동시에 하락한 게 작년 2022년 채권을 사도 손해받고 주식을 사도 손해받고 보통은 주식이 좋으면 채권이 안 좋고 왜냐하면 경기가 좋으니까 금리가 올라가면서 채권 가격은 떨어지게 돼 있고 그죠? 경기가 안 좋으면 주가는 떨어지는데 금리가 같이 떨어지니까 채권 가격은 올라가니까 채권은 좋고 보통 이렇게 반대로 움직여야 되는데 작년이 최근 100년 역사에서 세 번째로 주식과 채권이 동반 하락을 했던 해입니다. 주식과 채권이 동시에 터졌던 해가 1941년에 한 번 있었고요. 그리고 1969년도에 미국 10년물 국채랑 S&P 500이 동시에 마이너스가 났던 해가 41년, 69년 그리고 작년 22년이었는데 이렇게 동반 붕괴되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다는 거죠. 달러화가 초강세를 보이면서 여러 나라가 외환 위기로 내몰렸고 서방 진영이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를 단행하고 중국이 러시아 편에 서면서 세계가 양분이 됐습니다. 지정학적 위기가 고조되고 탈세계화의 진행이 빨라졌다. 긴축의 후유증으로 미국과 유럽의 대형 은행에서 뱅크런이 일어났고 자산 규모로 20위권 안에 드는 실리콘밸리 뱅크와 시그니처 뱅크가 파산을 했습니다. 167년의 역사를 가진 글로벌 투자은행 크레딧 스위스는 경쟁사인 UBS의 반강제로 인수가 됐습니다.
저희 회사에도 이 크레딧 스위스에서 근무를 하셨던 부장님이 와 계시는데, 그 분하고 다른 직장이었지만 그 크레딧 스위스랑 업무 관계가 있어서 그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크레딧 스위스에 전화하면 크레딧 스위스 이렇게 딱 전화를 받는 게 되게 멋있어 보였다라고 했었는데, 진짜 이 크레딧 스위스 하면 금융회사에서도 하나의 좀 약간 블루칩 같은, 네, 탑티어였죠. 탑티어. 이 167년의 역사, 이 은행이 UBS의 반강제로 이번에 인수가 돼버렸죠. 자본주의 시장은 이렇게 냉혹합니다. 1994년 5년 요때는 미국의 100년 된 은행이 베어링 은행이 그 싱가포르에서 그 파생 딜러를 하던 닉 리슨이라는 사람 때문에 한 방에 그냥 1달러에 HSBC 은행인가에 팔리게 되죠. 그렇게 이 자본시장은 한마디로 우리가 뭐 졸면 죽는다 이러는데, 까딱 잘만 하면 그냥 냉혹하게 그냥 잡아먹혀버립니다. 그래서 이 교수님이 특히나 이제 리스크 관리 이런 쪽에 대한 부분을 공부를 하시고 거기에 대한 얘기를 또 책 뒤에도 많이 해놓으셨는데요. 금융기관은 이 리스크 관리를 정말 잘해야 됩니다. 네. 자, 대형 사모펀드가 위기에 처했다는 뉴스가 오르내리고 유가 원자재 가격이 안정되면서 인플레이션이 한풀 꺾이자 주식시장은 또 인상적인 상승 랠리를 펼쳤고 뭐 블라블라 돼 있고요. 자, 이렇게 고금리 상태가 장기간 이어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가 관건인데, 길은 두 갈래다. 낙관적 전망은 1994년을 회고한다. 이 책의 서론에 지금 이런 상황이 앞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에 대한 두 가지 시나리오를 지금 제시하고 계시네요. 일단 첫 번째 낙관적 전망은 1994년인데 1년간 금리를 2배 올렸지만 주가는 곧 반등세를 재개했고, 경제는 제2차 세계대전 전후 최장기 호황을 지속을 했다. 이거는 우리나라에 해당되는 얘기는 아니고, 그죠? 미국 시장이 닷컴 버블이 깨졌던 2000년 초까지 계속 94, 5, 6, 7, 8, 9 해가 계속 올라가잖아요. 네, 그때를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비관적 전망은 2000년과 2008년을 복귀해 보는데, 닷컴 버블과 부동산 버블이 붕괴하면서 주가는 처절하게 붕괴됐고 미국은 금융위기를 맞았다. 과연 남은 2023년과 2024년 자산시장과 경제는 어떤 모습을 보일까? 채권시장은 장단기 금리 역전이 심화하면서 경기 침체를 예고하고 있고,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은 장밋빛 전망이 또 고개를 들고 있는데, 이 책에서는 경제 문외한도 쉽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지만 매우 단순하고 강력한 경제 분석 틀을 소개할 것이다. 이 분석 도구를 사용해서 21세기 금융위기 시즌2를 전망하고 과거의 숱한 경제적 사건을 파헤칠 것이다. 외환위기의 몸통인 연준의 정책 결정 과정과 효과도 논의할 것이다. 되도록 상세한 설명을 덧붙여서 독자의 이해를 돕고 흥미를 자극하려 한다. 이 책이 여러분의 금융시장과 경제에 대한 시야를 확대하고 투자 성과를 높이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그것으로 만족할 것이다. 다가올 위기에 대비한 리스크 관리를 위한 통찰력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네. 참 좋은 책이 나온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식을 하든 채권을 하든 또 요즘 대체 투자도 많이 하잖아요. 연기금이나 이 큰 기관에서 요즘 대체 투자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제가 대체 투자를 보면 뭐 좀 이렇게 아슬아슬합니다. 뭐 호주의 요양병원에다가 투자한다라고 이래 프로포즈를 날라오고 이런 거 보면
야, 저 요양병원에 투자해가지고 도대체 수익이 얼마나 하겠고, 나중에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뭐 유지관리비부터 해서 저게 과연 수익이 제대로 날까? 호주에 요양병원 투자하느니 그냥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투자하는 게 낫지 않나? 사실 솔직히 그런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외환 위기가 왜 어떤 형식으로 벌어지는지를 좀 정확하게 좀 알고 있어야 되고요. 이 페드에 대해서 철저하게 우리가 공부를 해놔야 됩니다. 자, 이 목차를 먼저 좀 한번 읽어드릴게요. 목차를 보면 이 책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알 수가 있는데요. 1부가 슈퍼버블의 미래 읽기. 자, 1장 금융시장을 읽는 한 줄의 공식. 금융위기 시즌2는 오는가? 그리고 아주 쉬운 경제분석, GDP와 화폐수량, 우리의 무기 수정한 분석 틀, 그리고 경제정책 분석, Y 일병 구하기와 물가라고 되어 있고요. 2장은 연준은 어떻게 시장을 움직이는가? 야, 정말 중요한 거다, 그죠? 연준의 절대 반지 M이라고 되어 있고요. 야, 55페이지. 예. 들여다봤더니 피셔의 교환 방정식이 M과 V는 M 곱하기 V는 PY 플러스 P 다시 Y 다시 이걸 뭐라고 부르죠? 어포스트로피. 예, 여기에 의하면 통화량 M의 증가는 금융시장 유동성 개선을 통해서 자산가치 PY를 증가시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동성 아주 중요합니다. 하이투자증권의 송명석 연구원을 제가 높게 평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반도체 애널리스트인데, 이분이 대단한 게 본인이 이래저래 많이 분석을 해봤더니, 아니 반도체 주가 움직이는 거는 글로벌 유동성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상관관계가 있다라는 걸 발견해내신 거예요. 그래서 유동성 지표를 가지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예측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면 이 수요, 경제 전망이 잘 안 맞는 게, 우리가 GDP 총생산을 구할 때 Y는 정부 지출, 그리고 기업의 투자, 그리고 가계의 소비, 플러스 수출과 수입의 그 차이, 순수출을 가지고 구하잖아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주체들이 이 경제 주체가 있잖아요. 이 부분이 내년에 경기가 좋아질 거다, 나빠질 거다. 물론 금리가 아주 높다든지 유가가 아주 높다든지 이러면 당연히 소비가 위축되고 기업의 투자도 위축되고 하죠. 그런데 어느 정도 이런 변수들이 노멀한 상황에서 내년에 경기가 어떻게 될 것 같다, 이런 거는 정말 피터 린치가 얘기했듯이 시간 낭비입니다. 잘 보시면 왜 그러냐면, 자, 비가 오면 우산 장수가 잘 되는데 아이스크림 장수는 안 되고, 이 우리가 잘 아는 얘기잖아요. 밀짚 모자가 팔리고 밀짚 모자가 겨울에는 뭐가 외투가 잘 팔리고, 이런 것처럼 하루에도 비가 오면 아이스크림 장사는 안 되는데 우산 장사가 갑자기 잘 팔리고, 그래서 경제에도 보면 여러 가지 음량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안 좋으면 안 좋은 대로, 우리 외환위기 98년 IMF 때 그때 떼돈 번 회사들이 있잖아요. 오토바이 헬멧 수출하는 회사, 그리고 니트를 만들어서 일본에다가 수출하는 회사. 예, 엄청나게 환율이 높다 보니까 돈을 긁어 모았었죠. 그런 식의 경제에도 보면 분명히 브라이트 사이드가 있고 다크 사이드가 있고, 이런 부분 때문에 이 경제가 어떻게 될 건지를 예측한다는 게 정말 그거는 무리한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M을 보는 게 훨씬 더 정확하고요.
그 M을 움직이는 게 또 연준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이제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자, 연준의 무기고에는 금리와 양적 완화라는 이 카드가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민스키 모멘트와 달러 밀크쉐이크 이론, 타협의 산물, 특이한 연준 시스템, 통화정책과 공개시장 조작, 연준의 독립성과 유럽중앙은행, 그리고 세 번째, 시장이 멍청해지는 순간이 있다. 멍청한 주식시장, 그리고 채권시장의 경기 침체 예상, 휘몰아치는 금융불안, 문제는 여전히 인플레이션, 공포를 초래하는 거대한 빚의 함정, 그리고 달러의 지위. 4장에는 연준은 인플레이션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을까? 경기 부양과 40년 만에 대인플레이션 복귀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연준이 인플레이션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을까? 이 부분은 제 생각은 연준은요. 인플레이션 목표 해가지고 우리가 타겟 인플레이션 목표 타겟 해가지고 뭐 에버리지 타겟 뭐 이런 얘기 하면서 2에서 3%의 물가 상승을 추구한다 이러잖아요. 근데 한 번씩 이렇게 돈을 확 풀면서 물가가 한 번씩 이렇게 확 점프했다가 1년 지나면 YOY 데이터 하잖아요. 전년 동월 대비 물가가 어떻게 되냐 하면 물가 지수가 250이었다가 350 갔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250에서 300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50포인트가 올라갔으니까 물가가 20% 급등하게 되죠. 근데 물가 지수가 250에서 300 가면 처음에는 와 50%나 급등했다지만 1년이 지나서도 300 그냥 이 고물가가 지속되잖아요. 그러면 1년이 지나면 전년 동월에 300이었는데 지금도 300이니까 0%가 되는 거죠. 물가 상승률이. 그러면서 마치 물가가 잡힌 것처럼 그렇게 보이겠죠. 그런 식이 저는 한마디로 약간은 그 뭐라고 그러죠? 이걸 기망한다고 해야 되나요? 결국은 쟤네들은 물가를 계속 야기시키고 물가를 야기시켜야 물가가 올라가면 채권자하고 채무자에서 어떻게 되죠? 물가가 올라가면 돈의 가치가 떨어지면서 채권자가 손해를 보는 거죠. 5년 뒤에 지금 100만 원을 빌려줘서 5년 뒤에 100만 원을 받는데 물가가 그 사이에 50%나 올랐으면. 그래서 미국 정부가 지금 32조 달러가 넘나 33조 달러 이 정도의 뭐 어마어마한 우리나라 돈으로 4경에 가까운 그런 빚을 지고 있는데 이렇게 돈을 찍어내야 될 것보다 더 찍어내면서 네, 물가를 실질적으로는 저는 2, 3%가 아니라 더 많이 야기시킨다고 봅니다. 그런 식으로 돈의 가치를 떨어뜨려서 미국 정부가 갚아야 될 실질 채무를 떨어뜨린다고 보고요. 그래서 인플레이션과 싸움을 하는 게 아니라 연준이 계속 인플레이션을 만들어낸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코로나 때 돈을 찍어내면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올지 뻔히 알면서 해놓고 지금은 굉장히 근엄한 표정으로 우리는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뭐 모든 조치를 다 하겠다. 좀 그런 거죠. 자, 밑에 보면 충격적인 뱅크런의 재점화와 정부의 도덕적 해이, 달러화의 초강세와 고통받는 세계. 이렇게 돼 있고 5장이 슈퍼법을 아무도 가본 적 없는 길 돼 있고요. 2부에서는 연준 그 분투의 역사, 빅토리아 시대 미국의 실패, 누가 중앙은행을 죽였는가, 은행을 혐오한 전쟁 영웅, 삼각무역과 남북전쟁 이런 거 보니까 과거에 연준이 1914년도에 탄생하기 전의 상황을 지금 설명하는 그런 내용들이 아마 있나 봅니다. 그리고 연준 시험대에 오른 미국 금융의 구원자, 광란의 1920년대와 주식시장 붕괴, 연준이 대공황의 주범인가, 연준 의장을 짓밟은 백악관 등등 돼 있고요. 오일 쇼크와 스태그플레이션의 악몽,
폴 볼커와 레이거노믹스와 플라자 합의 1979년부터 1980년대도 다 다루고 계신다 그죠? 그 다음에 금융의 마에스트로 앨런 그린스퍼. 네. 앨런 그린스퍼는 또 뺄 수가 없죠. 네. 1987년 블랙 먼데이가 있었던 그 해에 폴 볼커에 이어서 앨런 그린스펀이 연준 의장이 되고 그러고 꽤 오래 하셨죠. 꽤 19년인가 17년인가 꽤 오래 하셨죠. 네, 87년부터 2006년 딱 그 금융위기가 터지기 전에 싹 도망가셨어요. 예, 그리고 그 다음에 벤 버냉키 있고 제넷 옐런 그리고 지금의 제롬 파월 의장이 하고 있죠. 2008년 금융위기 복귀와 선의가 어떻게 악몽을 낳았나라고 또 8장에서 다루고 있고요. 3부가 중요하네요. 대한민국 금융은 안전한가. 9장 금융을 위태롭게 만드는 대한민국의 성장 공시. 네. 경제개발과 박정희의 사채 동결부터 해서 우리나라 70년대 80년대를 또 이렇게 쭉 다루고 계시네요. 그리고 10장에서는 내가 알게 된 IMF 외환위기의 진실. 우리가 다른 부분은 몰라도 이 마지막 장은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도 언제 또 다시 이런 일이 생길지는 모르지만 지금의 우리나라의 경제 체력으로는 IMF 같은 상황이 오기는 힘듭니다. 기업도 너무 튼튼해졌고요. 국가 시스템 자체도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뭐 외환 보유고 등등 국가의 이 경쟁력이 너무 뛰어나요. 우리가 예전에 IMF 전에는 중국 2000년에서 한 2015년 정도의 세계 공장 역할을 하던 그런 중국과 같은 나라였는데 중국은 그래도 내수라도 튼튼하지 뭐 우리는 내수도 취약했잖아요. 쌓여있던 자본도 없었고 다 돈을 빌려와서 거기다가 1991년인가 2년부터 계속 적자 상황이었고 무역수지 적자를 자본수지 흑자로 막 메꾸고 있었던 그런 상황에서 외국 자본이 싹 빠져나가니까 한 방에 무너졌었는데요. 네,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나라가 지금은 어마어마한 기업들이 달러를 벌어들이고 있고 뭐 수출 기업뿐만 아니라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뭐 스포츠 손흥민 선수 그죠? 뭐 그런 선수들까지 다 합쳐서 뭐 소득 수지, 상품 수지 등등해서 많은 뭐 여행 수지는 적잖아요. 네. 또 위기가 나면 또 여행은 잘 안 가니까요. 네, 그렇기 때문에 외환 위기는 오지 않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해놔야 다른 나라의 외환 위기가 닥쳤을 때 그럴 때도 주식시장이 출렁거리지만 그걸 우리가 기회로 삼을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그렇게 마지막 10장까지 총 380페이지가 넘는 그 책에서 이런 내용을 다루고 계십니다. 52분이나 됐네요. 하하, 참. 금융위기 시즌2는 오는가, 여기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처음에 참 이분 책이 대단하다고 생각이 드는 게, 아주 쉬운 경제 분석하면서 GDP와 화폐 수량부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우리가 정말 주식 투자를 하기 위해서 GDP 성장하고 그 나라 주가 지수의 장기 성장하고 거의 비슷하게 갑니다. 근데 GDP는 주식처럼 촐싹거리지는 않죠. 이렇게 가는데 주식 시장은 중간중간에 엄청 촐싹거리거든요. 그리고 GDP도 알아야 되고 여기서 어빙 피셔의 모델에서 이 MV는 PT 이 부분인데 M과 V를 곱하면 머니와 이 V가 velocity라고 하는 이 통화 속도를 얘기하는 건데요. 이 머니에다가 통화 속도를 곱하면 P 곱하기 T가 되는데 이 P가 바로 프라이스고요. T는 트랜잭션입니다. 제품의 총 거래량인데
이게 우리가 경제학 원론에서는 이 부분을 배우는데 일반 이 경제학 원론이나 이런 걸 배우지 못하신 분들은 이 부분을 이 책에서 한번 공부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화폐의 유통 속도를 뜻하는 이 V에 대한 개념을 좀 아셔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뒤에 케인즈와 프리드만 얘기가 나오는데 이 노벨 수상자 밀턴 프리드만이라고 있습니다. 경제학자로서는 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뭐니 해도 뭐 아담 스미스, 우리가 국부론의 저자 아담 스미스는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케인즈가 나오면서 정부가 어느 정도 개입을 해야 된다라는 그 부분, 유효 수요를 또 창출해 줘야 되고 여러 가지 얘기가 있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통화주의자 이 밀턴 프리드만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플레이션은 늘 어디서나 화폐적 현상이다. 이 부분을 모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학교 다닐 때 배웠다. 인플레이션? 경기가 좋으면 인플레이션이 오고 경기가 나쁘면 디플레이션 오는 거 아닌가요? 라고 우리는 배웠잖아요. 근데 밀턴 프리드만이 이렇게 합니다. Inflation은 always, everywhere, a monetary phenomenon이라는 거죠. 화폐에 의해서 발생하는 현상이라는 거죠. 이 부분을 모르면 페드가 금리 인하를 통해서 화폐 시중의 유동성을 확 풀어졌을 때 이 자산을 사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주춤거리게 되죠. 돈이 풀리면 무조건 모니터리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고 보고 먼저 어떤 느낌으로 주식이나 이런 걸 사셔야 되냐면요. 우리가 옛날에 운동회 때, 요즘 운동회 그런 거 하나 모르겠네요. 과자 5개 걸어놓고 여기서는 한 15명 뛰어가죠. 15명 막 뛰어가면서 그 과자 5개를 먼저 따먹어야 되는데, 연준이 금리를 처음 내릴 때는 조심을 해야 되죠. 근데 연준의 금리가 이 정도면 엄청난 자산 인플레이션을 가져오겠다라고 판단이 될 때는 빨리 뛰어가야 됩니다. 빨리 뛰어가요. 근데 빨리 뛰어가서 제가 또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백화점 문이 블랙 프라이데이 때 백화점 셔터 문이 막 열리는데 그때 막 달려가는데 두루마리 휴지 사지 말라고 했잖아요. 두루마리 휴지는 블랙 프라이데이 때 이럴 때 세일할 때 안 사도 언제든지 싸게 살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2,000원짜리 두루마리 휴지 50% 할인해서 1,000원에 사면 뭐합니까, 그죠? 그래서 막 달려가는 거는 그 백화점에서 특별 할인을 하는 뭐 명품백이라든지 그동안에 사고 싶었던 뭐 대형 TV가 됐든 뭐 그런 걸 사는 거죠. 그래서 위기가 오면 명품 우량 기업을 사셔야 됩니다. 그런 걸 행동을 하려면 이 책에 있는 내용을 다 숙지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저는 한 30년 동안 주식시장에 있으면서 이 교수님처럼 참 제가 승부욕이 뛰어나다 보니까 우리는 왜 외환위기 때 그렇게 당했을까?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을 하다 보니까 좀 빨리 이 페드에 대해서 이해를 했었는데요. 저보다는 훨씬 더 체계적이고 아주 디테일하게 이 금융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너무 잘해 주신 것 같습니다. 간만에 아주 좋은 책이 나온 것 같아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제가 중간중간에 너무 사설이 길어가지고요. 책의 좋은 내용을 좀 더 많이 말씀드렸으면 되겠는데 너무 좋은 책이라서 사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박세익 전무와 함께하는 주경야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